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감정원의 이진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원에서 이렇게 또 자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저희 한승열 부원장님과 김대한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방금 소개해 드린 대로 중국 프롭테크 시장 동향과 전망이라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께서는 왜 중국 시장이지?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에 대한 답을 좀 다음과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8대1,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8은 지금 2020년 3월 말 기준 중국의 유니콘 프롭테크 업체 수입니다. 1은 한국의 유니콘 프롭테크 업체 수입니다. 중국의 유니콘들은 지금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업체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이따 뒤에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그 유니콘 업체는 야놀자가 지금 유니콘으로 상장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08.13. 네, 이것은 이제 날짜인데요. 8월 13일입니다. 아까 송영주 책임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 8월 13일 중국의 프롭테크 업체인 베이커가 뉴욕 거래소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상장가는 20달러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확인한 바로는 한 60달러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러한 뉴스들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최근에 중국 프롭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프롭테크의 최근 현황은 어떠한지 그 영역과 업체 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과연 이렇게 업체들이 성장을 할 수 있었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대표적으로 어떤 업체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와 또 베이커 상장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앞으로는 그러면 이 중국의 프롭테크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프롭테크를 디찬커지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방지찬하고 과학기술의 커쉐지슈가 이제 합성어된 건데요. 그 부동산과 과학기술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프롭테크 개념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JLL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2018년도에 중국 프롭테크는 현재 중개를 중심으로 시장 분석, 공유 오피스, 금융 등의 약 11개 영역에서 108개 업체가 포진되어 있고요. 중국에서 2020년 7월 중국 내 프롭테크 연구소에서 발간한 백서를 살펴보면 지금 크게 공간 창조, 공간 관리, 공간 운영이라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각각 5개, 4개, 3개의 세부 영역으로 분화가 되어서 총 12개 영역에서 203개 정도의 업체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해당 업체의 이제 선정 기준은 이렇게 3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이 기준에 부합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체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약 한 210여 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프롭테크 업체 선정이나 영역 구분에 대한 그 표준화된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프롭테크 업체 수와 중국의 프롭테크 업체 수를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그 중국의 프롭테크 업체 수가 2020년도에 한 2배 가량 정도 이제 늘어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또 발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프롭테크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매물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1세대에는 부동산 124와 같은 안주커나 리엔지와 같은 이제 플랫폼이 이제 시작을 했고 2010년대에 들어서서 이런 1세대 프롭테크 업체들이 서비스를 다양화하면서 이제 또 성장을 하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공유 공간이나 임대, 인테리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롭테크 업체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중국의 프롭테크 업체들이 이렇게 보면은 2010년을 시작 기점으로 해서 뭐 전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에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유니콘 업체가 이미 등장을 했고요. 그 업체들을 지금 이제 기업가치 순으로 나열을 한 것입니다. 아까 그 서두에서 저희가 그 송윤숙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베이커가 단연 독보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대종합 서비스, 임대주택 사업에서 시작한 이제 쯔룸, 그 다음에 위워크와 유사한 형태의 유고뮨, 그리고 임대주택 임대 서비스의 모팡, 에어비앤비와 유사한 투지아, 그리고 임대 청소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지아, 그다음에 이사, 청소, 수리, 가사 도우미 등의 가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따오지아, 그리고 인테리어와 관련된 아이지아, 이렇게 8개의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의 특징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설립 연도를 보시면요,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모두 설립이 된 업체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설립 지역을 한번 봐주십시오. 8개 업체 중에서 베이징이 5개, 그 다음에 상하이가 2개,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베이징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 프롭테크가 유니콘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 설립 지역이 유난히 베이징하고 상하이에 조금 이렇게 집중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배경이 무엇일까 이제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0년에 발표된 스타트업 게놈에서 발표한 글로벌 탑30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이징하고 상하이, 션전이 중국 도시 3개가 이미 30위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는 그 어떤 성과, 펀딩, 그 다음에 마켓에 대한 접근, 그리고 유대관계, 뭐 네트워크, 재능, 경험, 지식적인 측면에서 초기 스타트업이 글로벌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가 아주 잘 갖춰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는 2000년부터 창업 지원 정책이 꾸준히 실시가 되었는데요. 그를 통해서 그 정부 주도의 풍부한 자금이 형성이 되었고, 또 산학연 협력,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글로벌 인재 유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엑셀러레이터는 2005년에 535개였던 것이 20년에 한 5,000여 개까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는 15년에서 16년 정도, 2년간 그 인큐베이팅이 한 1만여 개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2,000여 개 업체가 상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은 2014년도에 이미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7천억 원 정도가 한 해만 이제 이루어졌지요. 아까 그 안성우 의장님께서 그동안 지금 누적 투자액이 한 1조 정도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좀 극단적인 비교이긴 합니다만 중국은 이미 14년도에 한 해에만 3조가 넘게 크라우드 펀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이두나 알리바바, 텐센트, 그리고 샤오미, 징동과 같은 대기업들이 이제 투자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해외에서 공부한 이제 그 중국 인재들이 국내로 안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각종 이제 정책을, 또 지원 정책을 이제 펼쳤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는 이 창업에 있어서만큼은, 그러니까 민간 기업 너희들이 먼저 열심히 추진해봐라. 그리고 나서 만약에 너희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서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라는 그 취지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창업 생태계 속에 프롭테크도 물론 속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조금 달랐던 부분은 그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이라고 해서 제한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업과 관련된 이 프롭테크 업체들도 자유롭게 그러한 창업 생태계 속에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제 지원 속에서 그 중국 부동산 시장의 어떤 호황기도 함께 있으면서 이제 프롭테크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됐는데, 지금 보시는 전국 도시 주택 가격 평균은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고, 신규 분양주택 가격 지수 같은 경우도 대도시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것도 뭐 빠른 속도로 거의 세 배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고주택 매매가격 지수 추이도 마찬가지고요. 임대료 같은 경우도 베이징이나 상하이 중심의 대도시에서 거의 2006년 대비 한 3배 정도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뭐 가격, 부동산 시장의 호황기뿐만 아니라 중국이 갖고 있는 특수한 좀 조건들이 이 프롭테크 성장에 관여를 했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신규 분양주택에서 대부분 인테리어가 되지 않은 상태로 주택을 분양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98년 이전에 국가와 기업들이 배급제 형태로 보급한 주택들이 굉장히 노후하고 5층 이하이고 거의 도시의 주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사용권 문제로 인해서 재건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그 도심의 주택 공급에 조금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빠링허우, 지오링허우라는 말 들어보셨죠? 80년대 이후, 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들이 2005년도에 80년대생들이 학부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오게 되면서 주택의 주요 소비 계층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조금 개성이 강하고, 그리고 부모님 세대들과는 달리 삶을 이제 즐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호구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지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제도인데, 이 호구제에 의한 주택 구입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부산에서 주민등록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주택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조금 단편적이긴 합니다만, 이런 좀 특수한 사회적 조건들하고 맞물려서 어떻게 프롭테크 성장을 이끌었는가 간단하게 예를 살펴보면은, 두 번째로 그 재건축이 불가한 환경과 도심의 어떤 토지 개발이 불가능해서 사실 그 외곽에 굉장히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인테리어가 되지 않는 주택들이 공급이 되게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주거환경 개선 욕구가 강한 기존 도심의 노후화된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의해서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테리어 시장 확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빠링허우나 지우링허우가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구입할 수가 없죠. 또는 설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호구 제도가 있어서 본인이 베이징에서 생활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베이징에서는 집을 살 수가 없는 조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도시 주요 지역의 공유주택의 소비계층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개성이 강하고 다양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또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유주택 공급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접목이 돼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또 이렇게 요약을 좀 해보면, 중국의 프롭테크의 성장에는 정부의 추진력과 정책의 지속성,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성장, 그리고 사회 환경이 다 맞물려서 이 프롭테크 성장에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성장한 프롭테크의 대표적인 사례 3가지 정도로 보겠습니다. 안지커는 2007년에 재고주택 전문 플랫폼으로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3번의 투자 유치를 거친 후에 신규 주택과 임대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째 투자 유치 후에 상업용 부동산으로도 이제 서비스를 확장을 하고 15년도에 우빠동청이라는 그룹에 인수합병되면서 이제 엑시트를 합니다.
쭈룸은 중개법인 리엔지아가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 임대 서비스고요. 그와 관련된 연계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쭈룸의 가장 큰 특징은 임차인을 다 개별적으로 점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원 정보가 있고 또 만약에 금융업계 종사자면은 조금 더 우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뭐 계약 이행이 성실했는지, 그리고 임차 여기 거주하면서 책임성 있고 친화력 있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신용 정보를 가져와서 외부의 신용 정보를 가져와서 이 사람들을 일일이 다 점수화를 한 다음에 이 사람과 계속 계약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도시의 쭈룸에 입주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근거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좀 불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또 어떤 분들도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를 점수하는데 굳이 들어가? 그렇죠. 근데 이미 보증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산다는 거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는 또 커뮤니티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사실 빠링허우나 지우링허우들이 굉장히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차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 쭈룸에 대한 수요와 또 이 쭈룸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세대 프롭테크의 대표적인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지아라는 인테리어 관련된 플랫폼입니다. 이 업체는 전기 관련 대기업과 부동산 개발 기업이 함께 공동으로 설립한 것이고요. 인테리어, 시공, 설계뿐만 아니라 가구, 재료, 전자제품, 예술품, 장식 등의 일체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커입니다. 오늘 베이커가 조금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베이커가 2008년 4월에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여 만에 상장을 했습니다. 과연 베이커 본인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2년여 만에 상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베이커는 1세대 프롭테크 업체인 리엔지아에서 이제 출시한 부동산 관련 종합 플랫폼입니다. 처음 출시 당시에는 모든 매물을 VR을 통해서 중개를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그거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고주택, 신규주택뿐만 아니라 중고주택 거래에서도 모든 화면이 다 VR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이커는 리엔지아와 모자 관계인가? 라고 의문을 던진다면 중국 내에서는 리엔지아는 베이커의 플랫폼 브랜드 중 하나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이 플랫폼을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재고주택 거래 플랫폼에는 리엔지아, 그리고 리엔지아가 15년에 합병한 더요우가 들어와 있고, 신규주택 매물 플랫폼에는 리엔지아에서 출시했던 방홍우라는 신규 분양주택 플랫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과 관련된 것은 리엔지아 내에 금융부서가 들어와 있고요. 인테리어 부분에서는 부동산 최대 개발 그룹인 왕커와 함께 설립한 이제 인테리어 업체와 또 베이커에서 새롭게 출시한 보아라는 인테리어 플랫폼이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 리엔지아와 다 연결이 되고 또 리엔지아의 어떤 종합적인 영역을 다 한데 모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들이 그냥 각자 잘 운영하면 되는데 왜 이거를 다 엮어가지고 베이커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출시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았죠. 얘네들이 돈이 없어서 그랬는가? 근데 물론 베이징 외의 지역은 이게 굉장히 인력 집약적 산업이다 보니까 베이징 외의 지역에서는 영업 수익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리엔지아의 고위 관계자가 베이커를 출시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긴 여정의 끝에 왔다. 그러니까 리엔지아는 그동안 재고주택 거래 플랫폼이 주가 됐었는데 이미 재고주택 시장의 88% 정도가 중개업체들을 통해서 이미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중개 수수료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재고주택 매물만으로는
이제 본인들이 생존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의 확장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커의 플랫폼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러한 서비스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재고주택 매물 서비스, 그 다음에 신규주택 매물 서비스입니다. 신규주택 매물 서비스는 리엔지아와 베이커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재고주택의 어떤 한계를 느껴서, 시장 상황의 한계를 느껴서 베이커에서는 신규주택 판매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개발 기업들이, 그러니까 신규 분양주택을 한 채 판매를 하면은 수수료로 한 총 가격이 6% 수준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이커에서는 이거를 2.5에서 3% 수준으로 수수료를 이제 낮춥니다. 반 이상을 낮추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물건을 분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갖췄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그리고 해외 부동산 서비스, 인테리어,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백과사전이라는 의미의 백과라는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 매매, 임대 가이드, 세금, 대출, 계약, 인테리어 등 관련 정보를 모두 총망라해서 정말 부동산에 1도 모르는 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와도 이 자신들의 이러한 여기에 접속만 하면은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을 위해서 내가 과연 얼마에 이 물건을 내놔야 될까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격 평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물건인지, 건축 연도, 면적, 뭐 방은 몇 개고 욕실은 몇 개인지, 그다음에 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하면은 당신이 내놓을 물건은 대략 어느 정도로 내놓으시면은 적합합니다라는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진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지수나 공급량 등의 데이터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커가 왜 근데 이렇게 뭐 설립된 지 2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상장을 했는가 이렇게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굉장히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9년도에 이 베이커를 통해서 거래된 그 주택의 가치가 2.1조 위안 정도인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60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이게 중국의 전체 부동산 전체 유통 시장이 한 10% 정도를 점유하는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이 플랫폼의 규모화를 이뤘지만 실제적으로 이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 왜냐하면은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경쟁사가 알리바바가 아까 앞에서 그 알리바바가 그 주택을 광군절에 판매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대의 경쟁사인 우빠동청이라는 그룹은 이미 다양한 플랫폼들을 보유를 해서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틈 속에서 자신들이 어떤 좀 경쟁사들을 견제하고 자신들도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기반이 돼서 IPO 상장을 하게 됐다라는 게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도 이런 취지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정부의 정책이나 부동산 시장 환경에 의해서 중국 프롭테크 성장이 이렇게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은 지속될 것이고 또 특히 그 중에서도 자본과 관련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기술과 자본의 협력 모델에 대해서 강조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신규 상장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신규 상장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한 2년 정도는 걸린다고, 적어도 2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제 그만큼 강력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창업판이라는 2009년에 설립된 창업판, 그리고 13년도에 설립된 신산판이라는 그런 상장 시장이 다양한 규모의 프롭테크 업체들 그리고 스타트업 업체들을 성장을 시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승인이 아닌 등록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또 이 자본시장이 굉장히 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가 둔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뭐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 경기 자체도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최근에 매매 가격 지수는 조금 이렇게 주춤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증가폭은 적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말에 중국의 도시화율은 61% 정도의 수준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이나 그 외에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면 아직 추가적으로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호구제가 폐지될 여지는 제로다. 주택 구입 제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이제 지금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고급 인재들을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 도시들에서 신규 주택을 사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지방 도시로의 유치를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성공적으로 간다면은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한 신규 주택 공급이나 수요에 대해서도 감소할 여지는 조금 적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내 이제 그 보고서에서도 뭐 부동산 시장 규모는 그 폭은 적지만 신규 주택이든 재고 주택이든 임대 시장이든 성장의 잠재력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프롭테크 성장 여력도 어느 정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국 내에서 부동산 업계에 SaaS 활용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한 0.1%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거를 한 0.3% 정도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0.2% 정도 성장한다는 이 가정을 본다면은 앞으로 약 한 34조 300억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경기가 좀 둔화되면서 판매자 중심의 시장에서 구매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건설업계의 마케팅, 정교한 마케팅 기법이나 관련된 기술과 관련된 그런 프로테크 업체들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빠링허우, 지오링허우의 주요 소비 계층이 이제 또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 계획의 공간 조성이나 관리, 운영 등에 대해서 세분화하고 또 고객 개별적인 맞춤형 서비스가 조금 더 발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2017년도에 중국 프롭테크의 사업체 과밀 영역과 비과밀 영역을 표기한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 비과밀 영역에 있는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이미 과밀로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데이터 분석, 마케팅, VR 정도가 아직은 조금 비과밀 영역으로 판단이 되고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데이터 분석 부분이 그래도 아직은 비과밀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국 내부에서 이제 프롭테크 관계자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상업용 부동산 분야에서 앞으로 가장 핵심 기술은 데이터 분석 기술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좀 종합을 해보면 중국은 어떤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의해서 창업 생태계가 발전을 해왔고 그 속에서 프롭테크,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프롭테크도 발전을 해왔는데 그렇다고 이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져서 그 단순한 서비스로만은 생존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합적인 성격의 연계 서비스, 베이커와 같은 종합적 성격의 연계 서비스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VR이나 에너지, 특히 에너지 부분은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 컨테크와 함께 이제 프롭테크와 손 잡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축적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또 서비스의 어떤 빠링어나 지오링어의 요구 수요에 맞추는 서비스의 개별성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국 프롭테크에 관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